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생활에 착 달라붙는 뉴스들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4명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정부 최고 수준의 재정전략회의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이 참석해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이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설계하는 예산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미래 대응 투자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회의 핵심 내용과 의미,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친절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국가재정전략회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가 봐요. 어떤 회의인가요? 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큰 틀을 결정하는 최고위 재정회의인데요. 단순히 예산 규모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 재정을 어떤 분야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 정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재정 철학이 처음으로 공식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2027년 예산안은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재정 철학이 담겨 있는 회의. 자,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년도에 이제 재정 운영 방향이 제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미래 투자와 성장 기반 마련, 그리고 모두의 성장을 중심으로 3가지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대응 투자입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단순히 재정 여력을 늘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대응 기금을 새롭게 만들고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으로 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이 세계 AI 패권 경쟁의 골든 타임인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재정 운용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주었는데 그렇다면 또 계획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는 2027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인 412조 원을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나는 세수를 일회성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투자로 연결하겠다. 그게 바로 미래 대응 기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일회성 사업보다는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 청년과 교육,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미래 산업 기반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도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래 대응 기금이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이끌 기반이 될 것이라고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4가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한 발언인데, 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하반기에 항상 내년도 예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대략적으로 좀
전망이 나왔어요? 네,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예. 최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도 총 지출을 2026년 본 예산 대비 10%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와 함께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 미래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2026년 우리가 10% 올라간 금액 정확하게는 이제 하반기에 나올 텐데 이것들을 어디에 이제 투자한다는 건가요? 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좀 밝혔는데요. 네. 두 번째 핵심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를 위해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정부가 행정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력과 용소 공급, 교통과 물류, 주거와 교육, 의료와 문화까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세웠습니다. 예. 이거는 단순히 기업 지원을 넘어서서 네.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게 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것들에 어떻게 돈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번 또 재정운용 전략 회의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모두의 성장도 재정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AI 시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누구나 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국가재정전략회의 오늘 열린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의 규모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네. 앞으로 국가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새 정부의 재정 철학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과 국민 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어떻게 투자할지 방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같은 방향이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 회의 내용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연락과 감시, 또 통제를 이어가는 스토킹, 그리고 교제폭력. 이런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을 넘어 살인과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가해자의 접근을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조기에 격리하고 보복 위험이 큰 피해자에게는 민간 경호원과 지능형 CCTV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피해자들 실제로 앞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취재 기자,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교제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좀 별개죠? 네, 우선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요.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냈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폭력이나 통제가 반복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차이점은요.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감시하며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해서 동선을 확인하는 행위가 포함되죠. 그리고 교제폭력은 현재 만나고 있거나 과거 교제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등의 폭력을 말하는데요. 네. 뭐 때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지 통제하고 휴대전화를 검사하거나 또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돈을 뺏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토킹은 일단 현재 서로 사귀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헤어졌거나 아니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들을 스토킹이라고 하고,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지금 사귀는 동안 성적 여러 가지 폭력을 여러 가지 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범죄가 사실 얼마나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경찰청 통계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난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나올 건데 112 신고가 4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교제폭력 관련 신고는 약 10만 5천 건에 달했죠. 네. 검거 인원도 좀 살펴보면요. 스토킹은 16,400명,
교제 폭력은 14,526명입니다. 이게 수치로 말하면 잘 체감이 네.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스토킹과 교제 폭력 검거 인원을 좀 합쳐보면요. 네. 이 범죄들로만 하루 평균 약 85명이 검거된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85명이면 오늘 하루도 85명이 이와 관련해서 검거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럼요. 더 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뭔가요? 이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건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그래픽이 좀 나올 텐데 예. 지난해 발생한 살인 범죄 669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140건 정도가요. 비율로는 20.9%죠. 아. 살인 이전에 여성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 사건 5건 중 한 건꼴로 그 전에 이미 폭력이나 협박, 스토킹 같은 전조 증상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또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가정 폭력이 한 90건 정도가 됐고요. 예. 교제 폭력이 2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 지금 저 자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스토킹과 교제 폭력이 발생하면 일단 신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강력 범죄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막아야겠다 미리 확인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좀 어느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토킹이나 폭력을 네. 당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또 보복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그렇겠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피해를 당하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서 좀 자기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네, 이 위험 신호를 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만 넘기지 않고 사회가 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앞서 이제 신국진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자가 초기에 좀 신고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예. 뭐 경찰이나 상담 기관도 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를 또 하고 또 개입도 좀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3월에 있었던 남양주 스토킹 사건, 사실 그 사건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했어요. 네. 예, 거기서 문제가 사실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요. 정부 자료를 찾아보면 예. 크게 세 가지 문제가 가지 지적돼 문제.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접수가 늦었다는 건데요. 네.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하고 112 신고도 반복했지만 정식 고소장 접수와 사건 처리까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신속하게 합쳐지지 못했다는 건데요. 네. 추가 사건을 기존 수사 경찰서로 옮기는데 3주가 걸리면서 가해자의 반복 행위와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은 이 가해자의 격리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고위험 사건이었지만 가해자의 신변을 좀 확보하거나 전자장치를 추가로 부착하는 등의 좀 강한 격리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건 접수도 좀 오래 걸렸고 범죄자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가해자 격리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한 방법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달라지나요? 예. 가장 큰 변화는요. 네. 기관들이 따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함께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예. 그동안은 경찰과 법무부가 각각 정보를 관리하다 보니까 가해자가 접근했을 때에도 신속한 공동 대응에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법무부와 경찰이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예.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면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이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출동하는 공동 보호 체계를 전국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공동 대응 체계는요. 지난 예. 6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시행되고 있고요. 네네. 네. 여기에 더해서 올해 말까지는 법무부 전자감독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도 이제 실시간으로 연계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 전자장치 경보가 울리면 여러 절차를 거쳐 경찰에 전달됐는데요. 앞으로는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또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결국 가해자가 접근하는 순간부터 더 빠르게 출동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아, 예. 전 그리고 한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그동안은 피해자가 좀 정해달라, 좀 나에게서 좀 떨어뜨려 달라라는 걸 직접 신청하지 못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동안은 이제 접근 금지라고 예. 하거든요. 그거를 잠정 조치는 이제 경찰이 신청하고 아니면 이제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야 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접근 금지가 꼭 필요해요 해도
이게 수사기관이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바뀌는데요. 네. 내년 4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즉 수사기관의 판단만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스토킹 잠정 조치는 이제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정부는 이제 재판이나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이제 이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 잠정 조치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접근 금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바뀌는 건데 고위험 피해자들도 있어요. 사실 하루하루가 좀 걱정되는 그런 좀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위험 피해자들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은 또 보복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 피해자들에게 네. 좀 새로운 제도가 좀 생기는데요. 예. 민간 경호원 2명이 밀착 경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경호원이요. 네, 맞습니다. 이 출퇴근이나 외출 과정에서 가해자의 접근이 우려가 되면요. 네. 전문 경호원이 피해자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지에는 지능형 CCTV도 좀 설치가 되는데요. 네. 누군가 집 주변을 반복해서 배회하거나 침입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해서 피해자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이런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스토킹, 교제 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대형 공연이나 축제, 휴가철 등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가지 요금입니다. 특히 숙소의 경우 같은 방인데도 가격이 10배까지 뛰어오르면서 지금 논란이 되기도 했죠. 내일부터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가격보다 비싸게 받을 경우 한 번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온라인 예약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취재 기자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일 기자, 이 대책의 핵심이 뭔가요? 네, 먼저 이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네. 공개한 가격대로만 받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한 대로 받아라. 네, 그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요금표를 좀 게시하지 않거나 네. 게시한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은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쳤습니다. 예. 제재 수준이 약하니까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예, 정부가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프 보시면 네. 앞으로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이 적용이 되고요. 네, 위반이 반복되면 2차는 영업정지 10일, 네. 3차는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훨씬 처분이 강화가 됐고 한 번만 어겨도 5일간의 영업이 지금 정지가 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온라인에도 같이 적용된다고요? 네, 여행이나 휴가 가실 때 좀 숙소 예약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여러 어플에 비교해서 네. 그 어플별로 또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네. 가격 비교하고 후기까지 확인을 해서 보통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앱을 활용하는 앱을 거죠. 활용을 해서. 네, 네. 현장 예약이 아니고요. 네, 네. 예. 저도 이제 지도를 통해서 펜션을 쭉 검색한 다음에 저렴한 순으로 설정을 해놓고서 잡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대가 큰 데는 아예 가지를 못하고 네. 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검색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서 찾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숙박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좀 그렇죠. 반영했는데요. 예. 네, 숙박업자는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숙박 요금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게시한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처분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전산 오류처럼 숙박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처분 기준이 강화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데 사실 올해 초에 바가지 요금과 관련된 대책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대책은 그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휴가철이나 대형 공연 등 이제 숙박 수요가 좀 집중되는 예.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금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가격 인상을 위해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좀 취소를 한 뒤 더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네. 정부는 기존 제재만으로는 좀 이런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실제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아, 실제 사례 이거 좀, 중요해요. 예, 예. 심각합니다. 지난달 이제 부산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그거 유명했잖아요. 있었는데요. 이제 예. 월드 투어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부산 동래구의 한 숙박업소는 6만 8천 원이던 방값을 네. 공연 기간에 10배 이상을 올려서 약 77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니 사실 심각합니다. 조금만 데 피디님 계속 좀 보여주세요. 10배가 올랐는데 6만 8천 원짜리 방이 76만 9천 원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이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참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6만 8천 원짜리가 76만 9천 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0배가 올린 공연 당일에. 이거 정말 이거를 갑자기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걸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참 문제가 심각해요. 예, 자 그렇다면 당시에 우리가 안 내용 있잖아요. 이미 발표한 내용들. 발표한 내용에는 어떤 대책들이 담겨 있는 거죠? 네, 우선 자율요금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이 숙박업소가 성수기와 비성수기 등 좀 시기별로 이제 가격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놓고 네. 또 미리 신고를 하고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예. 이 정부는 이를 통해서 업체가 임의로 과도한 바가지 요금을 책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가격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네, 또 바가지 요금으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숙박업체는 호텔 등급 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되고요. 네.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도 제한됩니다. 가격을 성실하게 지킨 업체와 차별화해 바가지 요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제일 좋아질까요? 네, 숙박요금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예. 소비자가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또 부당한 요금을 내는 일도 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개정 내용을 지방 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를 하고요. 또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숙박업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개정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또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고민되시죠? 정부가 기존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을 늘리는 틈새 돌봄 사업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돌봄 시설 1,500여 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아침 간식과 점심, 저녁이 제공되는데요. 다른 천여 곳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면서 점심과 저녁이 제공됩니다. 이용료는 주 10,000원 이내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도영 기자, 네. 틈새 돌봄이에요? 네. 어떤 틈새인 거예요? 이 틈새라고 하면은 예. 우리 이제 유부남들이 네.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이제 방학 기간에 네. 틈새 이제 방학 기간에 아이들을 직장을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을 데가 없는데 어디다 맡기려니 또 이제 맡길 때도 따로 충분하지가 않고 아. 그 틈새를 말하는 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기존에 이 사업이 지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기존 사업이랑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같은 이제 사업인가요? 별도로 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별도 아니에요? 예, 아니라 네, 속으실 아, 뻔했죠. 그렇군요. 예. 예.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돌봄 시설을 이제 방학 기간에 확대 운영하는 학교 사업입니다. 운영하는군요. 예. 근데 현재 초등학생 마을 돌봄 시설로는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네. 방과 후 시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 방학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정부는 이런 시간을 틈새로 보고 방학 동안 운영 시간을 늘려서 우리 학생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데 그치지 않고요. 식사까지 책임지는 것이 이번 사업의 특징입니다.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고요. 또 일부 센터는 아침 간식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복지부 일차관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마을돌봄센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1시부터 8시까지 이런 경우에는 저녁만 제공이 됐고 아니면 방학 중에는 9시부터 5시까지 이 경우에는 점심만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점심과 저녁을 모두 제공하는 이 형태는 이번부터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차관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운영이 돼요. 네. 결국 이제 우리 동네에 운영되는 곳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국 방과후 마을 돌봄 시설 5,600여 곳이 지금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2,500여 곳이 틈새 돌봄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가운데 1,500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운영하고요. 아침 간식과 점심 저녁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1,000여 곳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점심과 저녁을 제공을 합니다. 방학 동안 부모의 근무 시간과 최대한 맞추도록 운영 시간을 늘린 겁니다. 틈새 돌봄 지정센터 현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23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별 수요 조사를 거쳐서 참여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환호성 사실 여기까지 들립니다. 굉장히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그 마을 돌봄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신청하지 않았던 그런 부모님들은 그럼 나는 신청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아, 신청 가능해요? 네, 예. 학기 중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초등학생도 사전에 신청을 하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다만 센터별 정원에 따라 신청자가 몰리면 이용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전국 약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용료가 굉장히 우와 싶었어요. 네. 그거 맞아요? 이용료 좀 소개해 주세요. 그거 맞습니다. 예. 예, 누구나 이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네. 일주일에 10,000원 이내, 그리고 일주일에 10,000원, 네. 하루 10,000원 아니에요? 일주일에 10,000원이고 아. 하루 기준으로는 2,000원 범위 안에서만 예. 이용료를 받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이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네. 정부는 이제 센터별로 운영 예산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예. 아이 한 명당 식사 한 끼에 10,000원을 제공하고요. 또 종사자 운영비도 함께 제공해서 센터 운영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이번 사업은 올 여름방학 기간인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준비를 마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요. 그리고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23일부터 인근 지정센터로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1522-1318에 전화하시면 가까운 곳들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도 높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은 올해 운영되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 희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예. 이 틈새 돌봄은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아, 일회성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복지부는 이제 다음 겨울방학인 올해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까지 1월에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매년 방학마다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의 방학 중 초등돌봄 교육우수 모델 사업과도 연계해서 다양한 돌봄 체계를 앞으로도 계속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틈새 돌봄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뉴스들, 정책들 기자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같은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